US 트레이딩 챔피언십에 10번 참가하여 9번의 우승을 거머쥔 실력자. US 트레이딩 챔피언십 당시 평균 210% 수익률. 개인 투자자로 첫 해 60만 달러, 한화 7억 8천만 원 수익. 다음해 120만 달러 수익, 한화 15억 6천만 원. 월가가 인정한 트레이딩 챔피언, 시장의 마법사 마크 슈워츠의 업적들입니다. 그는 타고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권 분석가로 일하는 7년 동안 투자로 돈 한 푼 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의 기본적 분석에서 벗어나 기술적 분석으로 노선을 변경한 후 연습, 또 연습.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완성하고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지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통합합니다.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매매 원칙을 수립하고 실전 매매에서 실천하고자 엄격하게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승승장구하며 앞에서 언급한 업적들을 달성합니다. 충분한 돈을 번 후 그는 자신이 어떻게 성공 투자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2천만 달러, 한화 약 260억을 벌 수 있었는지를 회고하며 그 과정을 이 책 나는 어떻게 2천만 달러를 벌었나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설적 트레이더 폴 튜더 존스의 찬사를 받으며 아마존 밀리언셀러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의 성공 과정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밌게 설명합니다. 성공 투자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었고, 어떤 걸 집중적으로 훈련했고, 어떻게 돈을 왕창 벌었고, 어떻게 돈을 왕창 잃었고, 어떻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책은 그 과정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며 성공 투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의 성공 과정을 순차적으로 다룬 후 그의 9가지 투자 기법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상을 보신 후 책을 매수하여 복습하시면서 그의 훈련 과정과 기법을 실제로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역대급 실전 매매 고수에게 받는 트레이딩 레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공 트레이더의 첫 단계, 내 성과의 첫 번째 비결. 트레이더로 큰 성공을 거둔 마틴 슈워츠는 성공의 첫 단추를 회고하며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60억의 첫 단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나는 버텔리 부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때 이웃이었던 버텔리 부부는 근사한 집을 마련하여 우리를 초대한 것이다. 당시 부동산은 호황이었고 그들의 근사한 집을 보자 멋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당시 우리는 버텔리 부부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집을 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 부부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지요? 그러자 버텔리 부부는 이렇게 답했다.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런 집을 장만하려면 당신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가만히 듣다 보니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차츰 들었다. 어쨌거나 지금 내게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다.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은 최소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는 됐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목표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 마치 윗속에서 혹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 뻐근한 불쾌감이 느껴졌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의무감을 의미하고 자유의 박탈을 의미했다. 자유. 그 무엇보다 내게는 자유가 중요했다. 그러나 해질 무렵이 되자 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대체 지금껏 그 자유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자유가 중요했지만 현실은 아내에게 등 떠밀려 출근길에 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버텔리 부부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공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저자는 그날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식탁에 앉아 아내인 오드리와 함께 충분히 고민하며 목표와 계획을 써내려갑니다.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닌 가족의 운명을 건 일종의 출사표 혹은 선언문을 작성하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60억의 기초가 된 마틴 슈워츠의 목표와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트레이더 되기. 둘째, 내 스타일에 딱 맞는 매매 기법 만들기. 셋째, 1년 안에 자본금 10만 달러 만들기. 아마 여러분들은 그들의 세 가지 목표와 계획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시간가량을 이야기하며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쓴 것이죠. 책에서 마틴 슈워츠는 오드리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연신 묻습니다. 그러면 아내 오드리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답합니다. 오드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오드리는 반박하기도 합니다. 책 속의 마틴 슈워츠와 오드리의 티키타카는 정말 볼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이 훗날 성공한 마틴 슈워츠에게는 정말 큰 성공의 첫 단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 이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상 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성적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 실험군 100명을 놓고 똑같이 30일을 주고서 시험을 봤대요. 다만 여기는 설문을 하고 했대요.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시간 동안 여기 주어진 설문에 대답을 하고 하겠대요. 요 1시간을 가진 집단, 1시간이 없이 그냥 한 집단. 똑같은 사람들인데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마틴 슈워츠가 자신의 260억의 비결이 바로 이 목표와 계획 설정이라고 말하는지 공감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갖게 될 엄청난 경쟁력 또는 비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운 뒤에 마틴 슈워츠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979년 초부터 나는 내 계획에 슬슬 발동을 걸었다. 이것저것 실험해보면서 어떤 것은 추가하고 또 어떤 것은 버리는 과정을 통해 내 성격과 걸맞은 요소들과 매직 티를 결합시키려고 했다. 자, 여러분들 이 매직 티라는 기법은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만의 고유한 방법론을 도출했고 계속 나만의 방법을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자신감은 점점 더 커졌다. 보통 나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했고 베팅 규모는 내 자본금 규모의 약 5%에서 10% 선이었다. 나는 1977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떠도는 풍문에 기초한 매매를 했고 그런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날이면 덩그러니 홀로 버려진 신세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차트를 만들고 추세선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이동평균을 구하고 변곡점을 찾아내고 진입 및 청산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자신감을 더 키워나갔다. 마치 체스 선수처럼 미리 다음 포지션을 내다보며 체스말을 움직였다. 실전 매매에 임할 때 이런저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면 바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진이냐 퇴각이냐 또 포지션 크기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청산할 것이냐 등에 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럴 때 나만의 방법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무기가 됐다. 같은 상황에서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비교해보는 것 역시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는 내 결정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자, 여러분, 투자자로서 또는 트레이더로서 심사숙고한 명문화된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 영상을 보신 후 가족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압니까? 그 과정에서 마틴 슈워츠처럼 인생이 달라질지 말이죠. 2. 스스로 번 돈으로 매매 미천을 삼아라. 트레이딩 고수, 대가들의 조언들을 들어보면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일단 벌어놓고 매매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마틴 슈워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마음 편하게 매매하고 또 성공할 기회를 얻으려면 역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계좌에 넣을 금액의 규모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얼마가 됐든 최대 허용 손실액 이상을 넣지 않겠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있던 매매 자금을 모두 잃었다면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손 털고 나와야 한다. 매매에 나서기 전에 우선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느냐 보다는 이익을 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전업 트레이더가 되려면 우선 실전 매매를 통해 이익을 내므로써 자신의 매매 방법을 검증하고 매매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요컨대 나는 매매에 필요한 미천을 스스로 벌어야 했다. 내가 매매 자금 10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만한 매매 방법을 고안했다는 증거이다. 10만 달러를 매매로 버는 것과 10만 달러를 저축하여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드리와 나는 희생을 감수하며 돈을 모았고 그 덕분에 내가 전업 매매에 나설 시점이 됐을 때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매매 미천을 버는 일은 상당한 수준의 자기 수양과 관리를 요하는 일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매매로 번 돈을 매매 미천으로 비축한다면 이 돈을 다 날릴 가능성은 적어진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여러 비결을 다음과 같이 책에 제시합니다. 승자가 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출발선에 서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철저히 준비하라. 게임을 할 때는 다른 참가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꿈을 가져라.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고 당신을 평가한다. 꿈이 없다면 대체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방에 싹쓸이를 할 생각은 말아라. 이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다. 포기하지 말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자, 어떤가요? 책을 읽어보면 저자의 긍정 에너지와 수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주는 조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오드리와의 케미 넘치는 대화, 마틴 슈워츠의 재기발랄한 무용담,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조언들이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패자가 되기 싫다면 매매 규칙을 훈련하라. 자, 이번 장은 마틴 슈워츠가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3가지 매매 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라스베거스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데 필요한 정신 수양을 하는데 최적의 장소다. 라스베거스에서 매번 이길 수는 없다.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이럴 때 너무 많은 돈을 잃지 않는 선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오르려면 정신적 수양과 훈련이 필요하다. 카지노 측은 손님이 이성적이 아닌 감정적으로 베팅하기를 바라며 손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자 별의별 짓을 다 한다. 라스베거스에서 게임을 하면서 매매에 활용할 3가지 중요한 규칙을 배웠다. 첫 번째 규칙은 게임을 할 때는 절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미워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는 행동은 자기 파괴적이며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카지노 측은 고객에 대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은 돈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나는 카지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환전 창구로 가서 안전금고를 하나 받았다. 그리고 200에서 300달러만 남기고 나머지는 금고에 넣어두었다. 가져간 돈을 다 잃으면 돈을 더 꺼내러 왔다. 게임 도중에 금고로 가는 것은 2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물리적으로 게임 테이블을 떠나면 지고 있던 게임의 흐름이 자동으로 끊기게 된다. 둘째, 잠시 긴장을 풀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이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별도 계좌에 돈을 넣어두라. 이렇게 하면 순간적인 판단 착오 때문에 전 재산을 한꺼번에 날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규칙은 계속 이기고 있을 때 테이블을 바꾸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행운이 따라줄수록 그 행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실제로 테이블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특히나 계속 이기고 있을 때는 더 그렇다. 한 테이블에서 돈을 따고 있으면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딴 돈을 들고 과감하게 일어나 금고로 가서 다시 200에서 300달러만 남기고 모두 넣어두는 것이 최선이다. 이긴 판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가는 것만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을 모면하는 길이다. 만약 여전히 운이 좋다고 느낀다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만약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면 다른 테이블로 옮겨 그 행운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편이 낫다. 이러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승자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반드시 패자가 된다. 저자가 260억을 벌게 해준 자신이 정말 신경 써서 했던 특훈 3가지를 이야기해줬는데요. 자, 첫째는 감정적이게 되지 않기입니다. 자, 감정이라는 것은 얘기에 나오는 칠정,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 이 7가지 감정이 매매할 때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이런 감정이 든다라고 하면 잠시 매매를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을 계속하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둘째는 절대 전체 자금을 한 계좌에 다 넣어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나고 내가 매매가 잘 되면 몰빵 투자를 하고 싶고 예수금을 더 채워두고 싶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을 꾸준하게 거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여러분들 자금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한 계좌에 40에서 50%만 넣어두고 완전히 다른 증권사에다가 넣어두라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추가해라. 추가할 때 머리를 식히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계속 이기고 있을 때는 테이블을 바꿔라. 이거 다르게 말하면은요, 많은 국내 고수들이 강조하는 벌면 일단 반드시 꼭 인출하라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이 3가지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계속 훈련하고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이지 말아야 되겠다. 계좌를 몰빵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기고 있을 때는 꼭 인출을 해서 머리를 식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3가지를 꾸준하게 훈련한 것이 마틴 슈워츠가 다 돌아보고 나니까 260억을 벌고 나니까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한 기법이었다. 훈련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했다. 나 스스로를 훈련했고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와 관련해서 책에 다양한 또 에피소드가 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내부 정보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정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소문은 그렇지 않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는 대개가 이미 늦은 것이고 그러한 소문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늘 그렇듯이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문에 귀가 더 솔깃해진다. 막상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되면 내 귀에는 온갖 사람들의 말이 다 들려온다. 심지어는 구두닦이 소년이 하는 말까지도 귀담아 듣게 된다. 돈을 따고 있을 때와는 달리 돈을 잃고 있을 때 사람은 한없이 약해진다.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는 법이듯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일 때는 가장 나쁜 소문에 휘둘리기 마련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한탄한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이런 실수를 또 하다니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그리고 공황 상태가 되어 진저리를 치며 시장을 떠나버린다. 저자는 내부자의 말, 특히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이 어떤 소문이라던가 정보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정보라고 확신이 들 때에는 그에 따라 즉각 행동해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한 달 만에 평생 수익 이상을 벌어들이다. 자, 이번에는 믿을 만한 정보에 즉각 대응하여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벌게 된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 오후였다. 당시 시세 조회 단말기였던 텔레레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눈에 띄었다. 채권 현물과 S&P 지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당시 나의 아내 오드리는 나의 트레이딩을 도와주고 있었다. 오드리는 차트도 만들어주고 각종 서류 작업도 도맡아 해주었으며 시장에 관한 내 의견을 들어주기도 했다. 오드리는 내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지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라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계속 재촉하자 마지못해 의자를 움직여 텔레레이트가 보이는 곳까지 다가왔다. 나는 오드리에게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S&P도 상승 출발한다고 말했다. 오드리, 이거야말로 대단한 발견이라고. 채권 선물 시장은 3시 마감이지만 S&P는 4시 15분까지 매매할 수 있어. 그 사이에 매매를 하든 공매도를 하든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야. 시험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 오드리는 말했다. 9월 내내 나는 텔레레이트를 끼고 앉아 치고 빠지는 매매를 계속했다. 당시 장세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16만 달러를 벌었다. 10월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장개시 후 1분 만에 13만 달러의 이익을 내기도 했다. 월말이 되자 총 이익 규모가 140만 달러가 됐다. 그때의 기분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다. 날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고 할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한계가 없어 보이는 37살짜리 백만장자가 돼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 성격에 맞는 새로운 게임을 발견하여 그 게임을 온전히 내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채권 현물과 S&P 선물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 중 하나였다. 이것은 내가 주식, 채권, 통화 등에 모두 손을 대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단지 운으로만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자들은 성공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도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첫째도 운, 둘째도 운, 셋째도 운이라고 했죠. 사실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요, 젊었을 경우에는 운이 다가 아니다, 실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다, 실력 없다, 운이다, 운,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계속하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오게 되고 그 기회에 즉각 대응한다면 말도 안 되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라 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승우 회장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다. 첫째로 노력을 덜 했거나 둘째로 운이 안 좋거나. 만약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쌓였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운이 아직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그 운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감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계속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운빨로 140만 달러를 번 저자는 계속 승승장구하며 재산을 불려나갔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6. 균형감을 잃고 순식간에 80만 달러를 날리다. 자, 이번 이야기는 우쭐대다 큰 코 다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이야기처럼 이번 이야기에서 많은 배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S&P 매매를 시작한 이후로 6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이익을 냈다. 이 와중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큰 자부심에 우쭐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대학 동창이야말로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좋은 장이 된다. 동창회가 지속되다 보면 나름 성공을 거둔 스타가 나오는데 나 역시 어느새 스타의 반열에 올라가 있었다. 당시 나는 호화로운 아파트, 해변의 별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동창들이 나의 성공을 알아봐 주길 원했고 악어 가죽 구두와 커다란 롤렉스 시계를 찬 채 오드리와 팔짱을 끼고 동창회를 활보하고 다녔다. 어느 날 오드리는 엄마와 함께 코트를 하나 장만해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흔쾌히 허락하며 장모님과 멋진 밍크 코트를 장만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건은 터졌다. 당시 주가는 금리 이슈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나의 모든 지표는 과매수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연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오드리와 상의하려고 몸을 뒤로 젖히는 순간 그 자리에 그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1시가 되자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시장은 되돌림 없이 계속 상승 중이었다. 기술주, 증권주, 운송주 모두가 오르고 있었다. 시장은 분명히 상승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 거야. 지표들이 시장의 과매수를 가리키고 있잖아. 곧 하락하겠지? 오드리,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나 이 간절한 물음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S&P 500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계속 상승했지만 나는 시장보다 나의 지표를 믿었던 것이다. 시장은 곧 하락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내 가격 상승 제한선까지 상승하고 말았다. 밍크코트 하나 사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조바심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수록 내 판단이 옳다고 자꾸 주문을 걸었다.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만약 이 자리에 오드리가 있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당장 매도를 중지하라고 했을 것이다. 가격 제한선에서 공매도를 하다니 이보다 어리석고 자기 파멸적인 행위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완전히 제대로 미친 짓이었다. 도대체 오드리는 왜 전화도 없는 거지? 내가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버지, 다시 잘 생각해봐.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매도를 중지하고 포지션을 회복해야 해. 지금 당장. 왜 여기 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 걸까? 설상가상으로 전적으로 믿을 만한 지표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나는 이것을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나는 다시 추가 매도하면서 피트의 제왕이 누구인지 보여주리라 허세를 부렸다. 마침내 장이 마감됐고 내 S&P 매도 포지션은 총 250 계약이었다. 내가 저질러 놓고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걸친 다음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옆 사무실의 레이 구라는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이 마틴! 레이가 말을 걸었다. 오늘 장 대단했지? 단 3일 만에 8%나 상승했다고. 사상 최대 상승폭이 아닐까? 어때 마틴? 자네도 오늘 재미 좀 봤지? 레이, 정말 굉장한 날이었어요. 레이는 좋은 사람이었고 양키스 팀의 골수 팬이기도 했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예의가 참 바른 사람인데다 무엇보다 오드리를 항상 존중해 주었다.
오늘 자네가 이 회장에서 어깨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겠지? 어라, 마틴, 왜 그래? 어째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이봐, 마틴. 떼돈을 번 날인데 피곤하다니 말이 되나? 이런 날에 말이야. 당신도 나처럼 추세를 거슬러 사고를 쳐보면 그리 느긋할 수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순식간에 그렇게 큰 돈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시가 기준 6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이 되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컸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적어도 그동안 나 자신을 스타라고 믿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오들이 대체 왜 전화를 안 한 거야? 집으로 들어가면서 소리부터 질렀다. 오늘 내가 250 계약을 공매도 했다고 100만 달러를 잃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자 오드리가 말했다. 버지, 진정해. 오늘은 운이 나빴을 뿐이야. 내일 가서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단지 운이 나쁜 날이었다고?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4시간 만에 100만 달러, 13억을 날렸다고 내가. 대체 왜 전화를 안 한 거냐고. 코트를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어. 잠깐만 지금 입어볼 테니까 기다려봐. 당신 마음에도 들 거야. 정말 대단한 여자였다. 나는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오늘 산 코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드리의 이런 면이 나를 항상 놀라게 했다. 오드리는 절대 내 일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법이 없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말하든 또 얼마를 잃었다고 말하든 오드리에게 그 사실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바로 돈을 벌고 또 돈을 잃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손실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는 게 오드리의 생각이었다. 잃은 돈이 무려 100만 달러라고 해도 말이다. 오드리의 말은 내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매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조력자 조 엘러였다. 나는 조 엘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렇게 말했다. 밥,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내가 오늘 S&P를 250 계약이나 공매도 했어요. 지금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자 밥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마틴, 이성을 찾으라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후진기어를 1단기어로 바꾸려면 우선 중립기어부터 넣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일단 손실부터 막아야지. 그러니까 일단 손실 포지션부터 정리해. 중립기어를 넣으라고. 손실 포지션을 청산하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걸세. 밥, 그러나 시장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요? 내 모든 지표가 과매수 상황이라고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산할 수는 없어요. 추세가 바뀔 것 같거든요. 마틴, 진정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잘 듣게나. 자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시장을 능가할 수는 없어. 자네가 믿는 그 지표들이 틀렸어. 이제 선거는 끝났고 연준은 재할인율을 내릴 거야. 이게 바로 시장의 눈이야.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 금융 상품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전할 것이네.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러한 기대나 예상에 의지해선 안 돼. 포지션을 청산하게. 나를 믿어, 마틴. 지금의 손실을 감수하게나. 그리고 이익 종목은 자네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네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해. 고마워요, 밥. 당신이 현명하다는 것과 당신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자그마치 100만 달러예요. 손실이 100만 달러라고요. 그걸 어떻게 쉽게 감수하겠어요? 마틴, 그래도 감수해야 해.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일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이틀 전만 해도 나는 요셉의 버금가는 행복한 사나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요비된 기분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사무실로 향했다. 들어가서 포지션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S&P가 하락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 내 지표들이 틀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시장이 원래 자리를 찾는다면 과매수였다는 내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은 오드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좀 든든한 기분이었다. S&P는 상승으로 출발하였다. 생각만큼 큰 상승폭은 아니었다. 시장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나 매도 포지션을 2배로 늘릴까? 예전에 나였다면 아마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때 어깨너머로 오드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버지, 매도 포지션을 줄여. 어서 줄이라고. 이미 얘기 끝났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어서 서두르라고. 지금 당장. 포지션을 줄이라고 계속 외쳐대는 소리를 들으며 공매도분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결국 45분 만에 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 처음에는 10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포지션을 다 청산하고 보니 실제 손실액은 80만 달러 정도였다. 조엘러가 울었다. 포지션을 청산하자마자 홀가분해졌고 내 기분과 상황도 훨씬 나아졌다. 그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도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12월이었다.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오드리는 새로 산 코트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매우 아름다운 밍크 코트였다. 오드리는 옥상자에서 코트를 꺼내 입은 다음에 내 앞에서 모델처럼 휙 돌고 나서 말했다. 버지, 나 어때?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코트의 등 부분을 문질러 봤다. 역시나 밍크는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주기에 그만이었다. 굉장히 멋져. 그리고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당연히 멋있어야지. 그게 얼마짜린데? 자그마치 80만 달러짜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책에는 이런 교훈 가득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노련한 경험자들의 말을 경청하라. 나는 항상 혼자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존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존은 70대 중반의 노인인데 가끔 사무실에 들르곤 했다. 나처럼 존 역시 너덜너덜해진 차트 뭉치를 가지고 다녔다. 존은 짬짬이 내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은퇴 후 월가에서 몇 년을 보냈고 지금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상대로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존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알려줬다. 존이 말하길 하락기 동안에는 시장이 1초와 주초에, 자 여러분들 1초라는 건 오전장을 말하는 거고요. 주초는 주의 초반, 월, 화, 수 이런 날을 말하는 거죠. 1초와 주초에 반등 시도가 있으나 하루가 지나고 그 주의 후반으로 가면서 팔아치우려는 시도가 생긴다고 했다. 그 이유는 데이트레이더가 손실을 내고 있고 시장이 하락세라면 그날의 장이 마감되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음날 백지 상태에서 다시 매매를 시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더보다 매매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주가 끝나기 전에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승장에서는 트레이더가 이익을 내는데 몰두하므로 두려움보다는 탐욕에 경도된 상태고 따라서 신속히 포지션을 청산하려 하기보다는 다음날 혹은 주말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락장에서는 트레이더들이 개장 초와 주 초에는 매수하고 장 후반과 주 후반에는 매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 마음을 열고 경험자들을 존중하며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라.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내게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다. 8.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마틴 슈워츠의 9가지 기법.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마틴 슈워츠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받은 기법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에
다양한 자료들을 덧붙여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추세를 따르라. 기본적으로 마틴은 추세를 따르는 초단위 트레이더, 즉 스캘퍼였습니다. 추세를 따른다면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마틴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게 되면 되려 그 이후에 매매가 꼬이는 것을 경험하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타점을 잡기는 하지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짧게 유지하는 스캘핑을 자신의 스타일로 정립을 한 것이죠. 그는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습니다. 1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한다면 매수로 대응하고요. 아래에 위치하면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1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단기 추세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매수 타점. 마틴 슈워츠는 추세선과 밴드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에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서 주가가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 상승 추세선을 그리는 거죠. 상승 추세선이란 주가의 움직임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그 연결한 선에서 가격이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 초입에 매수한다라고 마틴 슈워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타점은 당연히 1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내 생각대로 수익이 나면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마틴 슈워츠는 자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마틴 슈워츠는 이 타점은 위험이 작고 확률이 높은 손익비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서 반드시 손절할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손절 라인을요, 저점 바로 밑에 두지 말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고 사실 정석 손절 타점은 이 저점 바로 밑에다가 긋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뻔한 손절 지점을 세력들은 이탈시킨 후에 가격을 다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매수를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손절 라인을 걸면 털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손절 라인을 저점 밑에 기계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매수 타점에서 얼마간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나는 마이너스 3%에 손절할 거야. 또는 나는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할 거야. 내 매수 타점을 기준으로 손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런 저점이라던가 지지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뻔한 손절 라인은 세력들이 무너뜨리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뻔한 손절 라인을 이탈시킨 후에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저자는 그런 움직임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조짐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기법으로 저자가 매매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매수 타점은 굉장히 간결하게, 그리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큰 틀을 보자고 하면 굉장히 간단한 기법으로 그는 매수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갭 트레이딩입니다. 마틴은 갭을 주식을 매매할 때 주로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갭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심했던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나 뉴스가 터졌을 때 발생한다면서, 자, 이러한 갭이 2에서 3일 내에 메워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갭이 형성된 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갭으로 인한 인식의 변화가 비교적 장기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매매 유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 또는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갭이 나왔을 때도 이것은 상당히 강한 상승 신호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갭으로 크게 떴죠. 그 종목도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갭으로 크게 떴습니다.
갭으로 크게 뜬 그 무거운 종목은 곧 갭이 메워지면서 하락할 것처럼 보였는데 2에서 3일간 갭이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45%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투자법에 일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갭으로 만약에 크게 뜬 종목이 있다. 근데 그 종목이 2, 3일 정도 지켜봤는데 갭이 안 메워지고 그 상단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서 대응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3일의 법칙입니다. 마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큰 대형주가 3일간 한 방향으로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면 현명한 사람은 첫째 날에 움직이고 평범한 사람은 둘째 날에 움직이며 둔한 사람은 셋째 날이 돼서야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정도가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셋째 날 정도 되면은 그때는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 매수를 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장 확률 달력입니다. 마틴은 매일 과거, 오늘 날짜의 시장이 어땠는지 머릿속으로 되뇌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포지션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지만 역사적 패턴을 무조건 무시하진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 연중 최고치와 최저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고 현재 상승세에 있고 과거에도 상승세가 있다면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월요일 상승세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70세의 존의 조언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마틴은 펀드 매니저들은 자금을 굴려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 지난 후에 월요일에 자금을 푸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상승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앞에서 언급드린 매직 T 이론입니다. 마틴 슈워츠는 이 기법을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매직 T 이론을 갈고 닦았다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 기법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동일한 기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선을 놓고 보면은 상승한 기간과 왼쪽에 이렇게 횡보한 기간이 같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한 기간과 상승한 기간을 놓고 보면 같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주기는 좌우 대칭으로 같은 기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저는 이 이론을 접했을 때 특히나 이 마틴 슈워츠나 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이론이란 말입니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에 이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똑같이 붙여 넣어 봤는데요. 저는 왼쪽에 박스를 치는 이 순간에도 이게 여기랑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점, 코스피 저점과 고점 여기에다 박스를 치고 요거를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붙여놨더니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코스피에만 맞는 거지 코스닥은 안 맞을 거야 라고 해서 코스닥에다가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연결한 그 지점을 박스로 표시를 해서 이 박스를 붙여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자, 물론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락과 이 상승과 같은 기간이 소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정확히 들어맞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물론 이게 어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틴 슈워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법으로 큰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 마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준의 단순한 행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포지션이 정확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의 크기를 더 늘려야 하는 기회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악재가 터졌어요.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는 그 악재만큼이나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틴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미 그 악재가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는 상승할 확률이 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지션의 크기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유일한 목표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매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매매를 시장과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매에 임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매매의 유일한 목표인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마틴 슈워츠가 큰 손실을 입었던 것처럼 나의 시나리오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맞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않고 포지션을 그대로 쥐고 있다가 원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상승할 거야 라고 하다가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내가 돈을 잃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손절하고 내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 그랬더니 내 계좌가 완전히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며 사실 책 내용이 재밌기도 하고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많이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책에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의 오드리와 마틴 슈워츠의 자세한 대화 내용, 챔피언으로 세상에 이름을 올리기까지의 여정,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는 3가지 비결, 마크 쿡, 최악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슈워츠만의 성공 기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떨결에 부자가 되었다. 큰돈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한 방에 들어온다.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겸손의 말처럼 들렸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진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뭘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계속해라. 죽지만 말고 살아있어라. 버텨라. 버티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만나 한 방에 큰 부를 이룰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만날 여러분들의 대운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꿋꿋이 버텨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고 편안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길이 외롭고 험난하겠지만 부자의 서원 채널이 뒤에서 응원하고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